안녕하세요. 33살, 결혼 2년 차에 이혼했고 아이는 아직 없는 직장 여성입니다. 개막장 시댁 사연 다들 익숙하시겠지만 제 얘기 들어보시면 아마 혀를 내두르실 겁니다. 저는 원래 결혼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공부만 하느라 연애도 제대로 안 해봤고요. 그렇다고 쑥맥은 아닙니다. 왜 얼굴은 이쁘게 생겨서 약간 똘끼는 애들 있잖아요. 제가 그렇습니다. 웃으면서 할 말 다 하는 스타일이요. 사실 성격이 좀 드세다면 드센 편이에요. 누구한테 지기 싫어하는 성격에 열받는 게 있으면 마음에 담아두지를 못합니다. 누구보다 똑똑한 척하던 제가 결혼은 어찌 그렇게 똑똑지 못하게 했는지 사람 있고 그렇더라고요. 다른 건 다 잘하는 척하면서 알고 보면 허당인 사람 있잖아요. 그게 바로 접니다. 남편이 그래도 아내 편이라면 이혼 안 하고 시댁과 연 끊고 살 수도 있었겠지만 제가 참을 수 없었던 건 저뿐만 아니라 제 친정 가족을 건드린 시가의 파렴치한 언행 때문이었습니다. 저도 사연 채널 애청자이지만 제가 시댁 식구들처럼 뻔뻔한 사람들은 이제껏 못 본 것 같아 제 얘기를 한번 들려드릴까 합니다. 남들 부러워하는 나름 대기업에 입사해 다니면서 31살에 결혼한 저는 남편과는 사내 커플입니다. 저희 친정집은 재벌 정도는 아니지만 부족한 거 없이 삽니다. 제 동생도 로스쿨 졸업하고 이름 되면 알만한 로펌에 근무하는 변호사이고요. 반면 남편은 원래는 집안이 그런 대로 잘 살다가 나중에 좀 힘들어진 케이스입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 큰 어려움 없이 사시다가 하필 아들 장가 보내고 난 이후 좀 힘들어지셨어요. 아버지가 사업하시다가 날린 돈 때문에 하필 저와 결혼한 다음에 남편이 그 집안의 희망이자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결혼은 솔직히 제가 더 많이 보태서 했습니다. 이혼집도 제가 결혼 전에 새로 지은 아파트 조그만 거 매입한 게 있는데 거기서 시작하기로 했고요. 결혼 전에 제가 산 거니 당연히 제 명의고 대출 2억이 끼어 있었습니다. 대신 예단이니 예물이니 이런 거 안 하기로 했고 혼수는 같이 모은 공동경비로 했습니다. 남편 돈은 한 2천만 원 정도 들은 것 같네요. 따지고 보면 그 2천만 원도 결혼해서 카드값을 같이 갚았으니 남편은 저한테 참 장가를 잘 들은 셈이죠. 대출 이자는 제가 계속 내기로 했고 남편은 자기 월급으로 시댁의 생활비를 조금 떼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공동 생활비로 생활하기로 했고요. 그런데 친정어머니가 큰딸 시집 보내는데 예단 안 하는 건 좀 서운하다 하시면서 예단비 1,000만 원을 시댁에 보내드렸습니다. 나중에 엄마가 시어머니가 예단비 돌려주신 거 있니? 있으면 그걸로 너 꾸민비 좀 해라. 이러시길래 무슨 돈? 나 돌려받은 거 없는데? 원래 돌려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황당하다는 얼굴로 아니 그럼 너 실반지 하나도 못 받았다는 거니? 아유 참 원 비싼 예불을 바라는 것도 아닌데 돈 1,000만 원 보낸 거에서 100만 원도 안 주셨단 말이니? 이러시더군요. 저는 주고받고 하는 결혼 문화 솔직히 몰랐습니다. 엄마가 속상해 하셨지만 그때 그렇게 넘어갔어요. 원래 상견례 하기 전부터 남편 집 시모와 시누이가 성격이 좀 강하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기 전까지는 감추고 있던 본색을 결혼해서 본격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하더군요. 그래도 결혼하면 독립된 가정이니 살면서 나랑 얼마나 부딪힐까 싶었는데 그게 단단히 잘못한 거라는 걸 결혼해서야 알게 되었죠. 보통 친정 가면 부모님들은 뭐 궁금해 하시나요? 저희 부모님은 우리 부부가 사이좋게 잘 지내는지, 하는 일은 어떤지, 요즘 피곤하진 않은지, 회사 사람들은 어떠냐 등등 그냥 우리 위안 걱정해주거나 우리 부부에 대한 얘기 주제가 보통입니다. 그런데 시댁에 가면 이야기 주제가 거의 대부분 시부모한테 잘해라입니다.
하루 종일 그대 부모님 위주로 대화가 오고 갑니다. 가령 요즘 이빨이 아파 죽겠다. 내 아는 친구가 이번에 임플란트를 바꿨는데 한 600 정도 들었다더라. 이러시면서 저한테 병원비를 뜯어낸다거나 물가가 비싸서 원. 마트를 가서 뭐 산 것도 없는데 20만 원 우습게 쓰지 뭐냐. 너도 앞으로 시댁 올 때는 빈손으로 오는 거 아니다. 자주 전화하고 자주 와라. 이러시면서 제 돈을 야금야금 가져가셨습니다. 우리 부부 얘기라곤 집값은 올랐는지 대출이 얼마인지 애는 언제 낳냐 회사는 월급 얼마나 주냐 이런 것들이 주 관심사입니다. 좋게 생각해서 둘 다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얘기라 생각되긴 합니다. 집안마다 표현 방식도 대화 주제도 분위기도 다르니까 그럴 수 있다. 100번 1000번 이해는 할 수 있지만 매번 이걸 듣고 있는 건 좀 싫더라고요. 그리고 시부모니는 제가 갖고 있는 아파트가 제 명의인 걸 그렇게나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결혼했으니 부부는 공동재산 아니냐면서 틈만 나면 저한테 공동명의로 바꾸라는 말을 했어요. 저는 그때마다 제 돈으로 산 아파트를 왜 남편 이름으로 같이 해요? 어머니 같으면 그러시겠어요? 나중에 혹시 무슨 일 생기면 남편이 자기 목 달라고 할 텐데 보탠 돈 한 푼 없으면서 저는 그런 걸 못 봐요. 솔직히 어머니 아들 돈 2천도 안 들고 장가 간 건데 그것만 해도 감지덕지 아닌가요? 제가 따박따박 따지면 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시거나 저더러 한마디를 안 준다며 되바라졌다는 소리를 하셨죠. 저희 친정 부모님이라고 힘들지 않은 거 아니고 우리가 효도했으면 하고 바라는 말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도 그저 부부 둘이 열심히 벌어먹고 사는 거 힘든 거 아시니 잔소리 안 하시고 응원해 주시는 게 보통 부모인 마음인데 시댁은 갈 때마다 서운한 소리만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저는 점점 시댁에 안 가고 싶어지고 가서도 말을 별로 안 하게 되더군요. 그런데 어머니만 그러신 게 아니라 손 아래 시누이까지 보태어 잔소리를 하니 점점 더 시댁 가는 게 싫어졌습니다. 결혼 초에는 주말마다 시부모님이 밥 먹고 가라면서 부르시곤 했는데 시누이는 나이도 어리고 시집도 안 간 아가씨가 저한테 꼭 이런 소리를 했어요. 언니, 이 집의 실세는 우리 엄마인 거 알죠? 어머니한테 잘 보여야 해요. 그래야 나중에 콩고물이라도 받아먹죠. 저는 신우의 말을 듣고 너무 어이가 없어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네요. 뭐 조선 왕조도 아니고 실세는 무슨 소리인가요? 잘 보이긴 뭘 잘 보여요? 그러면서 보태는 소리가 앞날 생각하면 언니 오빠 부부는 시부모님 옆에 딱 붙어서 자라란 소리예요. 어차피 저는 시집가면 그만이잖아요? 이쯤 되면 시댁에서 아들 앞으로 물려줄 자산이 4층짜리 빌라 건물 하나쯤은 있는 것 같겠지만 겨우 2분 사는 작은 집 한 채 있으시고 결혼 때도 아무것도 못 해주셔서 집도 제가 해오고 혼수도 같이 했는데 저런 소리를 나한테 왜 하는 건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냥 웃겼어요. 잘하려는 마음으로 시댁에 가려다가도 얄미운 시누이와 어머니가 하는 말에 정신적으로 피로해지기 일쑤였죠. 시댁과 거리가 가까우니 두 모녀는 저희 집에 시도 때도 없이 반찬을 갖다 준다는 핑계로 드나들곤 했는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 동생이 마침 그때 대형 로펌으로 이직을 성공했을 때라 제가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에 좀 비싼 브랜드 가방을 사서 집에 놔둔 적이 있었습니다. 여동생이랑 저는 한 번도 싸운 적 없고 사이가 정말 너무 좋아요. 그 가방 상자를 저희 집 드레스룸 테이블 위에 올려놨었는데 그때 시어머니랑 집에 잠깐 왔었던 시누이가 그걸 봤었어요. 갑자기 드레스룸을 제 허락도 없이 막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그 상자를 가지고 나와서 언니, 이게 뭐예요? 엄마, 이거 좀 봐봐. 이거 엄청 비싼 브랜드야. 500 넘을걸? 이러면서 호들갑을 떨길래 괜히 비싼 가방 내가 사서 메고 다닌다고 오해할 듯 싶어 그거 제 동생 이직 선물로 제가 산 거예요.
결혼할 때 아무것도 못 해줘서요. 마침 이번에 좋은 로펌으로 입사해서 선물로요. 그랬더니 시누이 표정이 똥 씹은 것처럼 안 좋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로 시누이가 우리 남편을 엄청 쪼았나 봅니다. 자기도 이번 생일에 가방 해달라고요. 남편은 그런 선물을 해준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그런 논리로 말하니 저도 할 말은 없더라고요. 저도 언니로서 동생 사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럼 이렇게 된 거 올해는 아가씨 가방 선물해줘. 대신 나도 바쁘니까 동생 선물은 당신이 골라서 사주고. 라고 했고 남편이 얼마 후 퇴근하면서 백화점에서 사왔습니다. 둘이 같이 가서 고르기로 했었는데 둘 다 일이 바빠서 시간 내기가 애매하더라고요. 주말은 또 제가 해외 출장을 다녀왔어서 남편이 알아서 매장 가서 직원 추천받아서 골라왔어요. 시누이 생일이 다가와서 시댁 가서 같이 저녁 먹고 선물도 줬습니다. 저는 용돈은 너무 정없어 보일까봐 출장 다녀오면서 면세점에서 산 화장품 세트를 줬고요. 남편이 신우에게 가방을 주면서 야, 네가 그렇게 1년 내내 노래를 부르던 가방이다. 마음에 드니? 라며 줬는데 이상하게 신우의 표정이 밝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눈치 빠른 제가 물었죠. 아가씨, 뭐 마음에 안 드세요? 하니까 신우이 하는 말이 언니, 이 가방 언니 동생한테 주는 가방하고 다른 브랜드잖아요. 그게 더 비싼 가방 아니에요? 아니 무슨 가방 선물을 당사자가 원하는 브랜드로 물어보지도 않고 사요? 이러면서 짜증을 내더라고요. 저는 황당해 죽겠는데 남편은 당신이 그럼 잘못했네. 당신 동생이랑 그냥 똑같은 가방으로 사주지 그랬어. 이러면서 저보고 제가 잘못 골라줬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직접 골라놓고는 저한테 책임 넘기며 이제 어쩔 거냐는데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남편이 가방 사면서 매장에서 신우이 이니셜을 새겨왔어요. 그걸 보더니 신우이는 어머 이거 봐. 이 이니셜 새겨와서 환불도 못하겠네. 정말 짜증나. 왜 나는 이런 거 사주고 언니 동생은 그 브랜드로 사줘요? 애초부터 언니가 동생 준 거랑 같은 브랜드로 골라줬으면 이런 일 없을 텐데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남편 동생은 동생 아니냐고요.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화까지 내더라고요. 이게 뭔가 싶었네요. 남편은 옆에서 한술 더 떠 왜 여자들이 좋아하는 브랜드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냐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까지 하는데 생일 파티는 이미 개판이 되었고 시어머니는 저에게 못마땅하다는 듯이 오늘은 그냥 집에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저희도 집에 오는 차 안에서 한판 했어요. 참고로 신우이 골라다 준 가방은 L 브랜드입니다. 제 동생한테 해준 건 D 브랜드고요. 제 동생은 변호사니 포멀한 스타일이 필요해서 그 브랜드로 해준 거고 취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L 브랜드는 아가씨가 데일리로 캐주얼하게 들겠다 싶어 해준 겁니다. 쉬누이한테 해준 가방도 인기 많은 가방입니다. 그런데 더 화나는 건 어제 저녁에 쉬누이가 톡에 와서는 제가 줬던 화장품 다시 가져가라길래 꾹 참고 말했죠. 아가씨, 그 화장품 아가씨 피부에 맞는 거라서 한번 써보면 괜찮을 거예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런 거 언니 동생이나 가져다 주세요. 거지 같은 거 안 쓸라니까. 안 가져가면 그냥 버릴 거예요? 그때 느꼈습니다. 시댁 식구한테는 아무리 퍼줘봤자 좋은 말 절대 못 듣는다는 걸요. 저도 기분 상해서 그냥 당분간 시댁에 발길도 안 하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랬는데 며칠 후 시모한테 전화가 와서 한다는 말이 가방 사준 거는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그냥 내가 가지기로 했다. 그냥 이왕 선물하는 거 네 시누이 데리고 직접 가서 골라주는 게 낫지 않겠니? 어차피 이런 큰 선물 매년 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눈 딱 감고 자기 마음에 드는 걸로 해줘라. 이러시길래 더 이상은 못 참겠어서 저도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니,
그럼 그 가방 저한테 돌려주세요. 그 가방도 거의 400이나 하는 가방인데 다른 가방 또 사주면 저희는 거의 1,000만 원 돈 쓰는 거잖아요. 그거 주시면 제가 중고로 팔고 그 돈으로 아가씨 마음에 드는 걸로 사드릴게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 가방을 돌려주는 건 또 싫으신지 이 핑계 저 핑계 안 줄 핑계만 대시길래 제가 그 속을 알아차리고는 어머니, 제 동생 저 시집갈 때 보태라고 저한테 500만 원 해줬어요. 이번에 좋은 직장 새로 들어가서 그거 갚는다 생각하고 사준 거고요. 꼭 아가씨랑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저라면 새언니가 그 정도 가방 선물해주면 고맙다 그러고 받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선물은 선물 아닌가요? 뭘 받아도 고맙다고 해야 하는 거지 선물을 자기 맘에 안 든다고 저리 성질 부리는 거 저로서는 정말 이해 불가해요. 저는 다시 사줄 생각 없어요. 돈도 없고요. 어머니가 가지시던지 아가씨 도로 돌려주시던지 전 이제 상관 안 할래요. 그랬더니 얘, 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어쨌든 네 동생한테 더 비싼 가방 사준 건 맞잖아. 기왕 돈 쓰는 거 좀 물어보고 샀으면 얼마나 좋아. 그래 알았다. 그냥 없던 일로 하자. 이러시는데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어른이면 오히려 아가씨를 잘 타이르지는 못할 망정. 저런 행동에 역성을 드니 아가씨가 저 모양이구나 싶었습니다. 사람 비교하는 거 맞지 않다는 거 알지만 자꾸 제 동생이랑 비교되네요. 제 동생은 저희 집에 와도 저희 드레스룸이나 안방 절대로 함부로 안 들어가요. 시댁 식구들이랑은 뭔가 절대로 친해질 수 없는 불변의 법칙 같은 게 있나 봐요. 그 일 이후로 다시는 시누이 생일 같은 거 안 챙기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1년 후쯤 시누이가 남자 만나서 결혼한다고 집에 인사를 시켰는데 뻔뻔하게도 저한테 결혼 비용을 보태달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시누이 시집 가면 자주 안 봐도 되겠지 하는 생각에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1,000만 원 내줬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등신도 그런 상등신이 없네요. 그 집 식구들은 여우같이 제 돈을 야금야금 그렇게 잘 뜯어내는 족속이었어요. 그 후에도 크고 작은 일로 시댁 식구들과 트러블이 많았어요. 제 성격이 또 싫은 건 싫다고 따지고 드는 편이다 보니 항상 서로 맘상하게 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싫은 소리에도 참는 편이었어요. 남편이 옆에서 제 편을 들어주기도 했고요. 그런데 자꾸 시댁에 대한 불만이 쌓이니 남편 역시 남의 편이라는 말이 맞는 건지 점점 싫은 티를 내더라고요. 그 일 이후 저는 시댁의 큰 행사가 아니고서는 가지 않게 되더군요. 그리고 할 말은 해야 하는 제 성격을 아는 남편은 저를 못마땅해 했습니다. 제가 고분고분하지 못하고 말대답을 하니 항상 일이 커진다면서요. 남편이 그런 소리를 할 때마다 제가 조목조목 잘잘못을 따지면 자기도 할 말이 없으니 그래 너 잘났다 하고 싸움이 되기 일쑤였고요. 그래도 전 시댁과 적정거리는 항상 유지하며 최소 며느리의 도리만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남편과 싸우게 되면 사소한 것들도 일이 커지고 큰 싸움이 되기 일쑤였습니다. 서로 악담을 주고받았고 남편은 저에게 신발년, 개 같은 년 하는 폭언도 했습니다. 남편은 친정 식구를 욕하고 저는 시댁 식구를 욕하면서 싸움이 격해지다 보면 서로 밀치며 몸싸움까지 하기도 했어요. 이걸 저희 친정집에서 알았다면 바로 이혼시켰겠죠? 그때마다 저도 이혼을 생각하곤 당연했고요. 하지만 제 성격도 만만치 않아 큰 싸움이 되는 것도 있어서 그때마다 꾹 참고 넘어갔습니다. 이혼은 최후의 수단이라 생각했고요. 그런데 제가 결정적으로 이놈의 집안과 인연을 끊어야겠다고 생각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살면서 제가 그런 일을 겪을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기에 지금도 그때 생각을 하면 심장이 벌렁거립니다. 아마도 저한테는 평생 트라우마로 남을 것 같네요. 주말 오후라 밀린 집안일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저희 친정엄마가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하셨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왜 그래? 괜찮아? 승연아, 어떡하니, 어떡해. 네 동생이. 무슨 일이야? 엄마, 승희가 왜? 차근차근 말을 해봐. 아니다. 너 일단 대학병원으로 빨리 와. 엄마도 아빠랑 지금 나간다. 와서 이야기하자. 저는 엄마의 목소리와 병원 이름만 들었는데도 너무 불안했습니다. 일단 부랴부랴 채비를 해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부모님은 벌써 와 계시더라고요. 근데 엄마는 서 계시지도 못하고 중환자실 앞에 주저앉아 계시더군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머릿속이 온통 하얘지더라고요. 엄마, 이게 무슨 일인 거야? 승희가 안에 있는 거야? 저의 몇 번의 물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대답조차 못하시고 울기만 하셨어요. 얼마 후 선생님이 나오시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지금 무슨 상황인지 잘 몰라서요. 지금 제 동생은 어떤가요? 일단 이리로 조금 앉으세요. 선생님은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어요. 동생분이 차 사고가 크게 나셨어요. 조수석에 타고 계셨는데 머리 손상과 복강 내 출혈이 있어서 지금 조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의식이 없는 상태시고요. 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어떻게 되겠다 아무것도 장담해 드릴 수가 없네요. 선생님은 어디에 출혈이 있고 손상이 있다. 이곳에 손상을 입으면 회복해도 이런 후유증이 남는다는 등 아주 세세하게 설명해 주셨지만 저 역시 부모님처럼 충격이 컸던지라 혼수 상태라는 말을 듣고 난 후부터는 선생님의 말씀이 하나도 들리지 않더군요. 저는 모든 이야기를 듣고 한참을 주저앉아 부모님과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제 동생은 어렸을 때부터 저와 엄청 사이가 좋았는데요. 워낙 야무진지라 부모님 도움 없이 밤낮으로 아르바이트와 공부를 하여 변호사 시험에 한 번에 딱 하고 붙은 자랑스러운 동생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돈 벌지 말고 공부만 하라고 해도 자기 일은 자기가 한다며 과외까지 하며 학비를 보탠 기특한 아이였어요. 게다가 주위 사람 어려운 것도 살피는 아이라 변호사가 된 이후에는 무료 변호 봉사도 해왔고요. 그렇게 야무지고 착한 내 동생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저라도 정신을 차려야만 했습니다. 부모님이 충격이 크셨기에 일단 부모님에게는 집에 가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연락했습니다. 지금 어디야? 나 지금 병원인데 승희가 교통사고가 나서 많이 다쳤어. 지금 의식이 없대. 어떡하면 좋아? 하면서 울음을 터뜨렸고 제 말을 듣고 남편 역시 놀라서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처제가 어쩌다가 사고가 났어? 어디 병원이야? 내가 얼른 갈게. 그래도 이때까지는 이런 인간도 남편이라고 남편의 목소리를 들으니 눈물이 그렇게 쏟아지더라고요. 이 새끼와 시댁의 시커먼 속마음도 모르고요. 저는 혼자 보호자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동생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동생이 깨어나길 기도하며 한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온다는 신랑은 안 오고 웬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당황한 얼굴로 저를 찾더군요. 그래도 자기네 집 며느리라고 걱정은 됐는지 이렇게 찾아온 걸 보고 그동안 시댁에도 잘 가지 않고 소원했던 저였기에 시어머니께 조금 죄송한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아주 잠시였지만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얘,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이니? 이러시길래 어머니, 여기까지 힘들게 안 오셔도 되는데 정말 감사해요. 동생이 휴가 받아서 친구랑 여행 가다가 차 사고가 크게 났나 봐요. 저도 지금 경황이 없어서 더 자세한 거는 경찰서에 연락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동생은 좀 어떠니? 이러시길래 지금 혼수 상태이고
아직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조금 전에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대뜸 저에게 이러시는 거예요. 얘, 깨어날 수는 있는 거니? 의식 없는 사람 의사가 장담 못한다고 하면 가망 없는 거 아니니? 내가 볼 땐 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장례식장은 알아봤니? 아,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 동생 지금 죽은 게 아니라 의식이 없을 뿐이라고요. 어떻게 지금 여기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아주 황당하다는 듯. 얘 좀 봐라. 어디서 시어머니한테 큰 소리니? 내가 너보다 산세월이 많은지 알려주는 거다. 지 걱정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라는 게 뭐가 어떻다고 이 난리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이도 젊은 동생이 혼수 상태에 빠졌다고 연락받은 날. 언니로서 장례식장 알아봐야 하는 게 그게 언니로서의 도리인가요? 저는 역시 사람 쉽게 안 변하는구나 하고 또 한 번 느꼈어요. 대체 제 동생이 사고 났다는 연락을 받고 병원에 오신 어머니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내 가족이 사고가 나서 위독하다는데 달려온 마음은 분명 살아나기를 바라는 마음 아닌가요? 그런데 어머니가 장례식장을 알아보라고 하시는 말은 제 상식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신우이께 말씀드렸죠. 와주신 건 정말 감사한데요. 지금 어머니가 여기 계신다고 제 동생 깨어나라고 같이 기도해 주실 것 같지도 않으시고 그냥 돌아가세요. 저는 신우이에게 어머니 잘 모시고 집에 가시라고 와줘서 고맙다고 마음에도 없는 인사치레를 했죠. 사실 고마운 건 하나도 없었고 원래 제 성질 같았으면 소금 뿌려 쫓아냈을 겁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지금 시어머니와 다툴 상황이 아니라 제가 일단 꼬리를 내렸죠. 어머니와 말다툼할 기운도 없었고 일단은 제 동생의 생사가 중요하니까요. 근데 신우이가 말하는 건 제가 걱정돼서 달려온 게 아닌 사람들 같았습니다. 언니, 엄마 말이 맞는데 뭘 그래요? 언니 생각해줘서 하는 말인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동생이 생사를 오가고 있는데 예민해지지 않는 언니가 어디 있겠어요? 저는 더 이상 말을 섞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있자 아가씨가 그때 시커먼 속내를 드러내는 말을 하더군요. 언니, 동생 독립해서 혼자 살았다고 하지 않았어요? 돈 잘 버니 집도 금방 샀다면서요. 집이랑 차 이거 다 어떡할 거래요? 집은 사람 안 사면 금방 망가져요. 차도 물론이고요. 그래서 말인데 내가 당분간 언니 동생 집이랑 차 좀 빌리면 안 되나요? 이러는 거예요. 이게 말인지 방귀인지 터진 입이라고 지금 그게 동생이 생사를 오가는 며느리한테 할 소리입니까?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보다 2살이나 어린 게 은근히 윗사람 행세하려고 들어도 내가 참아주고 잘 맞춰주면서 살았는데 그날은 시댁이고 뭐고 그냥 남보다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듣고서는 도저히 가만히 있지 못하겠더라고요. 야, 너 네 동생이 혼수 상태에 빠져도 그딴 소리 할 수 있니? 이게 진짜 내가 참고 오냐오냐 하니까 못하는 소리가 없네. 내 동생 거를 왜 니를 줘? 내 동생 금방 깨어날 거니까 그딴 개소리 집어치우고 좋은 말 할 때 꺼져라. 너 그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니? 제가 반말로 화를 내니 신우이는 저를 보며 도끼 눈을 떴습니다. 솔직히 한 대 치고 싶었는데 꾹 참고 어머니한테 말했죠. 저기 어머니 딸 데리고 가세요. 저 더 이상은 못 참아요. 그리고 제 동생한테 무슨 일이 생겨도 어머니 딸한테 대동생 찬이 집이니 빌려줄 생각 없으니까 가세요. 그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오신 거라면 헛수고하셨네요. 제 정색하는 말투에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으신 듯 했고요. 신우이는 그 성격에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저한테 반말로 따지더라고요. 너 지금 야라 그랬냐?
진짜 어이가 없어서. 어차피 안 쓰고 있을 거 조금 빌리자는데 그게 뭐 대수야? 누가 들으면 공짜로 달란 줄 알겠네. 너 딸은 출가 외인인 거 몰라? 시집 왔으면 우리 가족한테 더 잘해야 하는 거라고. 알겠어? 라며 저에게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래서 저도 질세라. 그래? 너도 출가 외인이잖아. 시집 가는데 왜 친정에 와서 지랄이야? 너도 니네 시댁이나 가서 집하고 차 빌려달라고 해. 친정 와서 이러지 말고. 알았어? 그러자 시어머니가 예, 너 일단 다음에 보자꾸나. 우리가 뭐 얼토당토하는 요구를 한 것도 아니고 사람을 도둑놈 취급을 하니? 원 어이가 없어서 가자. 하고 가시더군요.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기실로 들어왔습니다. 정말 분해서 눈물이 멈추질 않더군요. 동생 일도 슬프고 힘든데 시어른이라는 사람이 아직 죽지도 않은 내 동생 집과 차를 바라고 병원까지 오다니요? 그것도 혼수 상태에 빠진 지 하루가 다 지나지 않았는데 무슨 세상 떠날 사람 취급을 하나요? 분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시댁 식구와 당장 끝장내고 싶었지만 일단 마음을 가다듬고 동생이 깨어나길 간절히 기도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남편은 처제의 사고 소식을 전해 듣고는 몇 시간 만에야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이미 이 인간도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 거란 생각에 온 걸 알면서도 눈길도 주지 않았어요. 그 인간은 조용히 제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았고 저도 일단 동생의 상태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제 얘기를 다 들은 남편이 그러더군요. 여보, 내가 간호사한테 간단히 설명 들었는데 지금 처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의식이 안 돌아오면 정말 잘못될 수도 있는 거고 돌아온다 해도 병원에 오랫동안 있어야 할 거라던데. 그래서 말인데 당신 그냥 내 동생한테 처제 집이랑 차 좀 빌려주면 안 되겠어? 마침 동생도 신혼집 빼줘야 하는데 이사 갈 거 구하기가 힘든가 봐. 남편도 그 집이랑 한통속이니 그런 말 할 줄 예상은 했지만 막상 들으니 진짜 너무 열이 받더라고요. 내가 안 된다고 한 거 다 전해 들었을 거 아니야? 당신네 식구 진짜 이상하다. 내 동생 꼭 죽기를 바라는 것 같아. 정말 소름 끼칠 정도야. 내가 이런 인간들하고 식구라고 얼굴 보고 산 게 무섭다. 어? 절대 안 되니까 꿈도 꾸지 마. 제 말에 남편은 기분 나빠하면서 아니,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지금 상황을 냉정하게 보자 하는 거야. 그럼 우리 엄마가 말한 것도 나름 합리적인 방법 아니야? 어차피 놀리는 집이랑 차 좀 쓰겠다는 게 뭐 그렇게 나빠? 당신 그냥 우리 식구가 싫어서 안 된다는 거잖아. 당신 부모가 그렇게 하겠다고 해도 안 된다 그럴 거야? 당신네 집이 뭐가 그렇게 잘났길래 고고하게 굴어? 이렇게 따지고 들더라고요. 남편의 개소리를 들으니 저는 이 집안은 글러먹었다. 그냥 이혼만이 답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동생만 깨어나면 이혼하겠다는 결심이 굳혔고 그런 소리 할 거면 다시는 오지 말라고 하고 남편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는 간병 휴가를 내고 한동안 친정 부모님과 교대를 하며 동생의 병상을 지켰습니다. 정말 매일매일 동생이 깨어나길 기도하면서요. 그런데 큰 고비를 몇 차례나 넘기고 한 달 만에 동생은 기적처럼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가족들의 정성어린 간병과 사랑이 도움이 되었는지 동생은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다시 가족한테 돌아와 주었습니다. 그날은 동생의 2번째 생일입니다. 그 뒤로 지금까지 저희 가족은 동생이 깨어난 날을 생일처럼 챙기고 있어요. 동생이 회복하기 시작하면서 하루가 다르게 점점 좋아지더라고요. 나이가 어리니 회복도 빠른지 그 큰 사고가 나고 사경을 헤맨 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좋아졌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석 달 정도 더 재활 치료하면 예전과 똑같을 순 없어도 정상 생활이 가능할 만큼 좋아질 거라고 하셨죠. 제 동생이 깨어났다는 소식을 들었는지 얼마 후에 시누이가 저한테 연락을 했더라고요. 이번에는 무슨 개소리를 하려나 해서 통화를 하며 녹음을 했죠. 언니, 동생 깨어났다면서요? 생각보다 빨리 깨어났네요. 요즘 집 구하기 힘들어서 언니 동생 집으로 이사 가려고 준비했는데 그냥 몇 달만이라도 저희 집 구할 때까지 살면 안 되나요? 오빠한테 들으니 어차피 사돈처녀 회복하려면 몇 달 병원에 있어야 한다면서요. 아쉽네요, 언니.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아쉽다고? 지금 너 뭐라 그랬냐? 내 동생이 죽었으면 거기서 살 수 있었는데 안 죽어서 아쉽다는 거야 지금? 완전 미친년이네. 너 가서 네 엄마한테 말해. 절대 내 동생 집에서 살 일 없으니까 꿈 깨라고. 너도 꿈 깨라, 어? 나는 오늘 이후로 너희 집 식구 아니니까 그렇게 알고. 저는 전화를 끊고 분이 풀리지 않아 그동안 제가 시댁한테 당했던 일을 동생한테 숨길 것도 없어서 다 들려줬습니다. 똑똑한 동생은 제 말을 듣더니 언니, 이혼하기로 결심한 거면 내가 아는 이혼 전문 변호사 소개해줄게.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렇게 끝내면 절대 안 돼. 어차피 이혼이란 거 진흙탕 싸움이야. 언니만 맘먹었으면 내가 도와줄게. 애도 없는데 뭐가 걱정이야. 이혼해. 동생이 소개해준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니 저 같은 경우도 당연히 남편의 유책 배우자로 인정된다고 하더라고요. 시가에게 당한 부당한 대우로 인해 경제적 심리적으로 고통을 받는 것이 인정된다면서요. 그걸 입증할 수만 있다면 이혼 소송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그동안 시어머니가 저한테 한 막말과 남편과 싸울 때 저한테 폭언했던 것들 녹음해놨던 게 정말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시누에게 송금한 돈과 사줬던 사치품들이 저한테 갈취한 거라는 증거가 되었죠. 변호사는 이혼이라는 건 결국 재산을 얼마나 내 것으로 가지고 오는 것에 대한 다툼이라고 하면서 제 재산 상황을 보더니 남편에게 가져올 것이 없으면 합의 이혼도 나쁘지 않다고 하더군요. 어차피 남편은 모은 돈도 없어서 저한테 위자료 줄 돈도 없고 이혼하면 그 집의 돈줄이 끊기는 셈이니 저는 그게 복수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고민 끝에 남편에게 합의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펄펄 뛰는 거예요. 자기는 잘못한 게 없어서 이혼 못 해주겠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내가 소송하면 나한테 위자료 줘야 할 텐데 당신 돈 없잖아. 너네 가족이랑 당신이 나한테 폭언한 거 녹음한 증거 있거든? 당신이 나 폭행한 거 증거도 있어. 그걸로 고소해서 당신 버는 족족 나한테 위자료로 내게 해줄까? 그거 싫으면 조용히 합의 이혼으로 끝내. 집은 내 거니까 깨끗이 포기하고. 처음에는 버티더니 돈이 무섭긴 무서운지 결국 합의하겠다 하더군요. 저는 집에서 나가라 하고 차키, 집키 전부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결혼할 때 남편이 보탠 돈 2천만 원 돌려주겠다고 했고요. 그 집 식구들이 절대 가만히 있을 인간들이 아닌 걸 알기에 저는 이혼 절차가 끝날 때까지 사설 경호원을 고용했고요. 아니나 다를까 득달같이 남편과 그 집 식구들이 찾아왔더군요. 남편 놈이 한다는 소리가 나 숨은 쉬게 해줘야 할 거 아니야. 그 돈으로는 전세도 못 얻어. 보증금 얻을 돈은 줘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러길래 내가 왜? 그랬습니다. 시모는 너 이렇게 독한 년이었니? 네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니? 이러길래 아줌마, 남편 엄마만 아니었으면 당신은 나한테 그냥 늙은 아줌마일 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랬더니 황당한지 말을 못하더라고요. 시누이는 저한테 벌 받을 거라면서 난리를 쳤고요. 그래서 너는 오갈 데 없는 너네 부부 걱정이나 하라고 해줬습니다. 남편 놈은 네가 뭔데 우리 엄마한테 그따위로 말해. 이게 진짜. 이러면서 저한테 다가오는데 경호원한테 당연히 제지당했고요.
숙려 기간 동안 더 이상 찾아오지는 않았지만 전화질에 문자질에 저를 회유하려고 난리도 아니었죠. 저는 당연히 응하지 않았고요. 결혼 기간이 짧으니 소송했더라도 위자료는 얼마 되지도 않았을 거고 합의 이혼하니 깔끔하더라고요. 집은 어차피 제 명의고 대출금도 제가 갚던 거니 당연히 남편은 권리가 없었고요. 솔직히 2천도 돌려주기 싫었지만 뭐 재산 분할은 해야 하는 거라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근데 결혼 생활 2년 동안 집값이 처음 샀을 때보다 2배가 넘게 올랐더라고요. 아마 시가에서 엄청 배 아팠을 거라 생각합니다. 남편 놈은 집 얻을 돈이 없어서 시모집에서 신세 진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알아놓으셨다는데 내 할 바 아니고요. 시누이는 결혼해서 모은 돈도 없는데 남편이 사업한다고 있던 것도 다 들어먹어서 월세방 전전한다고 하더라고요. 어쩜 저랑 이혼하고 시가가 그렇게 바닥을 치는지 제가 딱히 복수하지 않아도 복수가 되네요. 저는 이혼하고 오히려 술술 일도 잘 되고 막혔던 운이 트이는 느낌입니다. 제가 이혼을 해보니 대부분 결혼해서 부부 사이의 문제는 본인의 자식에게 집착하던 경험이 있는 부모들이 결혼한 자식의 독립을 인정하지 못하여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식의 결혼 생활에 대해 일일이 간섭하게 되고 그게 또 집착으로 변하게 되고 또 본인이 원하는 대로 자식과 며느리를 조종하려고 하죠. 이로 인해 마찰이 생기고 이 마찰에 남편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결혼 생활이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남편이 그래도 내 편이면 시댁과 안 보게 되거나 남편이 남의 편이면 이혼을 하게 됩니다. 저는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고요. 제가 이 사연을 보내는 가장 큰 이유는 제 사연이 미혼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여자들은 결혼 전 주변으로부터 결혼 생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듣고 결혼 생활에 대해 미루어 짐작을 해보는데 남자들은 생각보다 좀 잘 모르는 경향이 있더군요. 아마 결혼 준비를 해보시면 느낄 거예요. 여자들은 대강 준비의 흐름을 알고 있는데 신랑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 생활 또한 그런 편이더군요. 제 사연을 다 들으셨다면 결혼 후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부부가 어떤 식으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의견을 나눠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며느님들 본인이 약자라는 생각을 버려요. 나한테 부당하게 하는 시댁에게는 할 말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힘들더라도 커리어를 유지하고 능력을 계속 키워야 합니다. 직장 다니며 돈 벌어야 그나마 큰 소리라도 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혹시 오빠나 남동생이 있으시다면 우리 집은 어떤가 잘 생각해 보시고 제 시댁과 비슷한 점이 있는 가족이라면 앞으로 개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